만약 당신이 오늘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었다면 이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 이야기들은 어쩌면 당신이 정확히 이 말을 들어야만 했던 바로 그 순간에 당신에게 도착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5년 전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5년 후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멈춰서서 생각해보지 않는 어떤 깊은 진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특정한 순간들이 결코 우연의 산물로 도착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공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운이나 유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직 당신 내면의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타이밍과 모든 관련이 있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는 뜻입니다.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방향지을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무작위로 일어난 것처럼, 그저 운이 없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아주 흔하게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당신을 따라잡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다음 챕터가 시작되기 정확히 하루 전날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내일 당장 기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가 갑자기 불어나거나 전화기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쁜 소식으로 울릴 것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한 곳에 다소 곳이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똑바로 지나쳐버리는 바로 그곳의 말입니다. 여기에 저의 개인적인 시선을 조금 더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라는 치열하고 숨가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외부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눈치, 체면,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 맹렬한 조급함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시계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점집에 사주팔자나 타로카드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진정한 운명의 전환점은 내 안의 텅 빈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겁게 안고 다니던 그 공허함이 만약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가 전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공허함이 사실은 활짝 열려있는 문에 가깝고 당신이 마침내 그 문고리를 알아차려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앞으로 이어질 몇 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길을 잃은 것 같은 계절이 왜 그렇게나 자주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계절이 오기 직전에 찾아오는 것인지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칼 융이 믿었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내면이 성장하는 과정이 마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가에 대하여 고요히 멈춰있는 시계추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계추는 자신이 그리는 포물선의 가장 중심에 평온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 시계추를 천천히 한쪽으로 당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계추가 가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그곳에 억지로 붙잡아둡니다. 당신이 그것을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점점 더 쌓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손을 놓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부드럽거나 온화하지 않습니다. 시계추는 결코 중심을 향해 천천히 표류하듯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계추는 중간 지점을 격렬하게 지나쳐서 반대쪽 극단을 향해 맹렬하게 흔들립니다. 마치 반대편 세상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증명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세계 내부에서도 이와 똑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계 외부의 사람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이 현상에 붙였습니다. 바로 대극전환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어 자체는 다소 무겁고 투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긴 아이디어는 무척이나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당신 자신 안의 어떤 부분을 한쪽 극단을 향해 너무 멀리 밀어붙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 강제로 붙잡아두게 되면 인간의 정신은 결국 반대 방향으로 거세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고치겠다고 선택한 적이 없는 무언가를 정신 스스로가 알아서 교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자기 규율이 강하고 통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종종 가장 극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유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끝없이 남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언제나 친절하고
남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온 누군가가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신 안에 내재된 분노의 크기를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해 당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분히 오랫동안 쫓아온 성공이 원래는 막아주었어야 할 그 공허함을 오히려 만들어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시계추를 너무 오랫동안 한쪽 방향으로 너무 멀리 당겨놓았을 뿐이고 당신 내면의 어떤 것이 마침내 그 끈을 다 써버렸을 뿐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시각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면 이것은 번아웃이라는 단어로 너무나 쉽게 포장되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모범생이 되기 위해, 훌륭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 완벽한 부모나 자식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한쪽으로 팽팽하게 당겨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거세게 흔들리는 시계추의 움직임을 실패로 잘못 읽어냅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을 그토록 흥분시키고 열정적으로 만들었던 성취들에 갑자기 지쳐버리게 되면 내면의 무언가가 단단히 고장난 것이 틀림없다고 지레짐작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능은 의식적인 마음과 거의 상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합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오직 책임감 있는 사람, 오직 강한 사람, 오직 모든 것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만 살아올 때 당신은 온전한 자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표면만 매끄럽게 광택이 나고 아무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은 안쪽은 텅 비어있는 반쪽짜리 자아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잃어버린 반쪽이 자신도 온전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도달할 수 없다. 그는 이것을 우리에게 내리는 형벌의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 옵니다.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장의 과정을 아주 정직하게 묘사했을 뿐입니다. 낡은 정체성이 더 이상 내 몸에 맞지 않을 때 당신이 느끼는 그 뼈아픈 통증은 당신이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단 한 번도 올바르게 맞춰진 적이 없었던 뼈가 마침내 원래 있어야 할 방식으로 치유되기 위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계추가 반대쪽으로 되돌아가는 그 스윙은 결코 안도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서 있던 땅이 꺼지는 것처럼, 발을 헛디디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나 모든 질문에 정답을 가지고 있던 버전의 당신이 갑자기 아무런 답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던 버전의 당신이 갑자기 누군가를 간절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전은 너무나도 조용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교정되고 있는 정상적인 과정을 무언가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때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들을 갑자기 갈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예를 들어 성취 대신 달콤한 휴식을, 완벽한 통제 대신 부드러움을,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 대신 완벽한 침묵을 원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내면 깊은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붕괴가 아니라 교정입니다. 시계추가 한쪽에 너무 오래 붙잡혀 있다가 풀려났을 때 시계추가 마땅히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은 당신에게 수행해야 할 또 다른 임무나 역할을 쥐어주기 위해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처 깨닫기도 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려온 당신의 나머지 반쪽을 향해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 도착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계추의 움직임은 좀처럼 자신을 요란하게 알리며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수년을 쫓아다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투명 인간이 되고 싶은 갈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는 빈방의 안도감을 갈구하면서 말입니다. 혹은 수년 동안 자신을 낮추고 작게만 살아왔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싶다는 강렬한 굶주림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모습들은 한 사람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삶으로 넘어갈 때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과거의 당신이라면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무언가를 지금 몹시 원하고 있다는 그 낯설고 이상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낡은 삶의 방식이 이상하게도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융은 정반대의 상황이 진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당신의 외부적인 삶이 변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를 교정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의 다음 챕터가 시작되기 정확히 하루 전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결코 흥분이나 환희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확히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낯선 혼란과 닮아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낡은 자아가 이미 당신을 떠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들에 대하여. 한 사람이 외부적으로 변하기 전에 내부에서 무언가가 먼저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요란하게 자신을 알리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드라마틱한 장면도 없고 안개가 걷히면서 모든 것이 갑자기 명백해지는 단 하루의 마법 같은 아침도 없습니다. 대신에 아주 작고 사소하며 심지어는 약간 당혹스럽기까지 한 신호들이 존재합니다. 이 신호들은 우리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 들려주던 깔끔하고 잘 짜인 스토리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무시해버리기 십상입니다. 칼 융이 지적한 가장 이상한 신호 중 하나는 슬픔이나 극도의 피로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짜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신을 자극시킨 원인에 비해 턱없이 불균형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종류의 짜증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장을 붙잡고 단 몇 초 이상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그것은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고 없이 당신의 턱을 굳게 만드는 직장 동료의 허세 섞인 자랑, 논리적으로 그래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당신의 기력을 고갈시켜버리는 친구의 지나친 의존성, 낯선 사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거의 폭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당신을 짜증나게 만드는 그 감정들 말입니다. 융은 우리 대부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고 싶어 할 만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졌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이는 그 격렬한 반응이 사실은 그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반대로 당신 자신조차도 밖으로 표현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과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악해서 그림자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질 만큼 충분한 빛을 받아본 적이 없는 당신 내면의 외진 구석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의 시선을 하나 보태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는 유독 타인의 시선과 집단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것을 긍정적인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야망은 오만함으로 불리며 억눌려졌고 당신의 당연한 욕구는 나약함이라는 이름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당신의 정당한 분노는 당신 스스로 부드럽게 다듬어 인내심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그 감정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당신이라는 거대한 집안에 있는 당신이 더 이상 방문하지 않는 어느 외딴 방으로 이사를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낮에 누군가가 당신의 그 숨겨진 방과 비슷한 그들만의 방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때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완벽하게 비어있다고 확신했던 집에서 갑자기 요란하게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조용해서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눈치채기가 거의 불가능한 두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낮고 희미한 웅웅거리는 소리가 흐르고 있는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리는 너무나 일정해서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그 소리를 듣는 것조차 멈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정전이 되고 세상이 완전한 침묵에 휩싸이는 그 순간 당신은 그 웅웅거리는 소리가 내내 그곳에 존재했으며 당신의 인식 임계점 바로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우리가 느끼는 고독과 매우 가깝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채우던 소음들, 끊임없는 회의들, 의미 없는 스몰 토크들, 당신 스스로가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연기들이 마침내 떨어져 나갈 때 수년 만에 처음으로 표면 아래에 있던 무언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독을 향한 이끌림을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로 착각하며 극도의 공포에 빠집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하는 자신을 보며 자신이 점점 차갑고 거리를 두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레짐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당신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은 후퇴나 철수가 아니라 0점 조절, 즉 재조정에 훨씬 가깝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아래에서 끊임없이 조용하게 방송되고 있었지만 오직 다른 모든 소음들이 잦아들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에게 닿을 수 있었던 그 고유한 주파수를 마침내 들을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세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당신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한때 완벽하게 확신했던 것들에 대해 서서히 흥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한때 열렬히 좋아했던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5년 전만 해도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던 진로나 직업이 이제는 내 몸에 두 치수나 작아진 불편한 무대 의상처럼 느껴집니다. 대화 중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어하고 주장했던 신념이 막상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속이 텅 빈 헛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진짜 당신이라는 존재가 침식되거나 무너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이 아주 오래전 스스로 어떤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당신에게 되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거짓된 자아가 서서히 부서지고 깎여나가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낯선 심리학자의 이론이라기보다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만나본 적 없는 누군가가 당신만의 은밀한 일주일을 너무나도 불편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결코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쳐야 할 만큼 고장나거나 망가진 상태도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아주 오랜만에 당신 삶의 가장 정직한 무언가와 아주 가까이 서 있을 뿐입니다. 마침내 벽을 뚫고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당신 내면의 진실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중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지은 죄를 벌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깨닫지도 못한 채 조용히 저지르고 있던 어떤 실패의 증거도 아닙니다. 이 신호들은 길고 익숙한 꿈을 꾸고 있는 한가운데서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드는 손길처럼 작용합니다. 불친절하거나 난폭하게가 아니라 그저 끈질기고 다정하게 말입니다. 마치 집안에서 희미하게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깨우는 방식과 같습니다.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은 당신의 나머지 부분이 채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눈치를 챘고 조용하고 인내심 많은 정신의 일부가 문을 다시 닫아버릴 만큼 당신을 겁주지 않으면서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장 외로운 형태의 성장에 대하여. 이 이야기에는 거의 입 밖으로 꺼내어지지 않는 또 다른 버전이 존재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밤 내내 그의 아이디어를 따라 걸어온 바로 그 사람, 칼 융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1913년, 칼 융은 더 이상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말을 섞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때 프로이트가 사적으로 융을 자신의 지적 후계자이자 자신이 떠난 후 그 위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유일한 사람으로 여겼을 만큼 가까웠던 그들의 우정은 두 사람 모두 관계를 위해 타협하거나 굽히지 않았던 깊은 의견 충돌로 인해 영원히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융은 30대 후반이었고 학계에서 깊이 존경받았으며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이 조용히 질투할 만한 화려한 커리어의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의 내면 세계가 솔기부터 터지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 시기를 아주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언어로 회상했습니다. 스스로 설명할 수도 없고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었던 생생하게 깨어있는 동안 찾아오는 환상들로 가득 찬 극심한 방향상실의 시기였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미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곁눈질로 훔쳐본 동료들도 그의 등 뒤에서 똑같은 의문을 조용히 품고 속삭였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기다리고 있는 의학적 진단명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 정확한 형태의 어두운 길을 걸어본 사람이 없었기에 전화로 조언을 구할 믿을 만한 선배나 동료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특정한 종류의 뼈저린 외로움을 위로해줄 전화기 같은 것은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남겨진 모든 정직한 기록들에 따르면 그는 수년 동안
밤마다 그 거대한 어둠과 완전히 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융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융의 이야기를 다시 입에 올릴 때 조용히 건너뛰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그 끔찍한 것들로부터 결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래 파묻어 숨기려 하지도 않았고 술이나 약물로 감각을 마비시켜 침묵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감기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처럼 그것이 스스로 지나가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환영과 이미지들이 찾아올 때마다 때로는 한 번에 몇 시간씩 그 곁에 조용히 머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못할 개인 노트에 서툴게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억눌러야 할 병적인 증상이 아니라 해독할 가치가 있는 깊은 메시지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이어진 몇 년 동안 영광스럽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으며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고독한 수행은 결국 그가 훗날 전 세계에 가르치게 될 거의 모든 이론의 굳건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림자, 집단 무의식, 개성화 과정의 전체적인 건축학, 훗날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들이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위대한 이론들은 융이 박수갈치 하나 없는 철저한 어둠 속에서 반대편으로 다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어떤 보장도 없이 완벽하게 홀로 보낸 그 잔인한 시간들로부터 천천히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전통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렀던 존재의 정확한 형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국 사회는 성공한 사람의 결과물에는 열광하지만 그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시간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결과를 내놓으라는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서지는 경험조차 극복해야 할 퀘스트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도 평온하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차가운 계절의 한가운데 서 있다면 당신은 오늘 밤 진정으로 훌륭한 동행을 만난 것입니다. 결코 열등한 동행이 아닙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융 자신도 당신이 서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불확실하고 동행하는 이 하나 없으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결국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언가 깊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닐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말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명확해질 것이다. 그는 몇 년이 흐른 뒤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의 바로 그 구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비로소 깨어난다. 그는 안전하고 이론적인 거리에서 이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을 그 혹독한 터널을 통과하게 해준 유일한 방법을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설명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의 특정 부분이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곳, 당신의 마음 가장 연약한 곳에 명중했다면 당신은 그 이유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영상 아래에 남겨진 단 하나의 조용한 단어로 그것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그 자체로 작고 사적인 형태의 깨어남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의 이 특정한 외로움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되돌아볼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가 다른 누구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더 빠르고 더 편안한 해결책을 향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대충 건너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이론에서 빌려온 깔끔한 진단명으로 자신의 환상을 성급하게 설명하고 치워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괜찮다는 확신을 간절히 원했던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확실히 통제하고 있다는 거짓된 연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움이 스스로 충분히 머물러야 할 시간만큼 그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가 훗날 발표한 그 어떤 단일한 통찰보다도 그가 세상에 남긴 진짜 위대한 유산일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알지 못함의 한가운데를 곧장 걸어 들어가면서도 결국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가치가 있는 귀중한 무언가를 손에 쥐고 반대편으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이미 끝나버린 과거와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주 특정한 종류의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 피로감은 당신이 아무리 간절히 원하더라도 결코 서둘러 오지 않으며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로부터 비롯됩니다. 새로운 가구가 도착하기 전에 텅 비워지고 있는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소파는 어느 화요일 아침에 이미 치워졌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낡은 사진들도 모두 떼어내졌고, 수년 동안 당신이 눈치채지도 못한 채 걸려있던 그 자리에는 옅고 희미한 직사각형의 흔적만이 유령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한동안 그 방은 그저 텅 빈 채로 기다리며 그 어떤 것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방을 휙 지나쳐보는 사람이라면 이곳에서는 아무런 중요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그저 눈에 띄지 않고 잊혀질 평범하고 텅 빈 방이라고 짐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공간은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저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 과정의 부분을 정직하게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훗날융의 추종자들이 리미널 스페이스, 즉 문지방을 뜻하는 오래된 라틴어에서 차용한 경계 공간이라고 부르게 된 것과 매우 가깝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옛 직장에서의 그 사람도 아니고 끝난 관계 속의 그 사람도 아니며 삶이 정확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낡은 확신으로 둘러싸여 있던 과거의 그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 대신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아직 그 어떤 진정한 자신감으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두 개의 방 사이에 있는 문지방에 서 있으며 어느 방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지방에는 발을 오랫동안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억지로 차지해야만 하는 이 특정한 위치를 그 어떤 것보다도 경멸하고 혐오합니다. 마음은 번듯한 라벨을 원하고 깔끔한 5년 단위의 계획을 원하며 누군가 모임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올 때 문지방에 서서 건넬 수 있는 그럴듯하고 프레젠테이션하기 좋은 매끄러운 문장을 원합니다. 특히 나이에 따른 성취와 타인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 이름 없는 공백의 시간은 종종 견딜 수 없는 패배자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급하게 그것을 찾아다닌다 해도 그 어떤 답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다시 안정을 찾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된 대답을 꾸며내고 싶은 유혹은 3주나 4주 차쯤 되면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강렬해집니다. 융은 바로 이러한 중간 단계의 계절을 위해 그가 적극적 상상이라고 부르는 구체적인 훈련법을 제안했습니다. 위에서 뚝 떨어질 명확한 해답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매일 저녁 새로운 오락거리와 스마트폰의 쇼폼 영상들로 그 불편함을 마비시키는 대신 그는 사람들에게 글쓰기를 통해 이미지를 통해 그리고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자기 자신의 파편들과 맺는 정직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것들과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교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리병 밑에 표본을 연구하듯 임상적인 거리감을 두고 이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테이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실제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텅 빈 방의 전체적인 질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다림이 마침내 끝날 때까지 억지로 견뎌내야 하는 어떤 시간이기를 멈춥니다. 오히려 내 삶의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그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려고 시끄럽게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나 자신과의 정직한 대화가 펼쳐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이 시기에 도착하는 것들은 당신이 아무리 간절히 원하더라도 속 시원한 정답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당신이 처음에 시작했던 질문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나은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내가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묻기를 조심스럽게 피해왔던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고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상황이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나에게 실제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마치 당신 외부에 완전히 다른 곳에서 도착한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그 소음이 마침내 충분히 잦아들어 선명하게 들릴 수 있는 정확히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그런 문지방에 서 있다면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직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지 이름 붙일 수도 없다면 당신은 패닉이 필요할 만큼 잘못된 방식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어떤 지름길도 존재하지 않는 전체 과정 중 유일한 그 한 부분을 통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낡은 가구는 이미 사라졌고 새 가구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유일하게 정직한 일은 이 텅 빈 방에 조금 더 오래 앉아서 그 방이 참을성 있게 당신에게 하려고 기다려온 말에 마침내 귀를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이 텅 빈 방 안에는 숨겨진 이상한 친절함이 있습니다.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종류의 다정함입니다. 가득 찬 방이 때때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텅 빈 방은 결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낡은 사진들로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도 없고 언제나 놓여있던 자리에 정확히 놓여있는 익숙한 가구들로 당신을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아무런 장식 없이 담백하게 당신을 품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방을 위해 평정심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침묵의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할 때까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렇게 텅 빈 방을 피해 달아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방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된 사람들은 몇 달 뒤 평범한 화요일을 살아가는 그들의 조용한 태도 속에서 증명될 만큼 근본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많은 가장 조용한 시험에 대하여 당신 내면에는 오늘 밤이 그저 여기서 끝나기를 바라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불편한 감정이 아침이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기를, 예전의 편안한 리듬이 다시 돌아오기를, 당신에게 진정한 용기나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도 이 불편함이 스스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융은 정신의 이 특정한 부분을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것이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거의 다정하고 부드럽게 들립니다. 그는 그것을 푸에르 에테르누스, 즉 영원한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단 한 치의 변화도 없이 지금 이대로 머물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하며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조차 낯선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영원히 면제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년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안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정신의 그 부분에게 안전이라는 것은 언제나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읽는 법을 알고 있는 익숙한 스토리텔링 안에 얌전히 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 영원한 소년의 목소리가 부모님의 기대, 사회적 체면,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름으로 매력적으로 포장됩니다.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지 마. 그냥 남들처럼 살아. 그것이 안전해. 이 목소리는 당신의 앞길이 조금이라도 불확실해지는 순간 다시 뒤돌아가야 할 100가지의 합리적인 핑계를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더 잘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조금 더 확실해지면 그때 움직여.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 하지만 그 목소리가 결코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초에 완벽하게 이해되는 타이밍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미지의 도약을 해본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도약을 감행한 후에야 도착하는 것이지 도약하기 전에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설적인 안무가 트와일라 타프는 자신에게 그것을 설명할 마땅한 언어가 생기기도 훨씬 전에 이 팽팽한 긴장감을 이해했습니다. 젊은 무용수로서 그녀는 이미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평생을 바쳐 원했던 것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무용단에서의 확실한 자리, 눈에 보이는 명확한 승진 사다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즉시 알아보고 감탄할 수 있는 보장된 미래를 말입니다. 그곳에 남는다고 해서 그녀가 눈에 띄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남은 창조적 삶을 다른 누군가가 이미 훌륭하게 지어놓은 틀 안에 순순히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편에 아무런 보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 자신의 무용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수년 동안 아무런 안전 보장도 안정적인 월급도 그녀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깔끔하게 설명해줄 화려한 직함도 없이 버텨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녀의 결정은 무모하고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위안과 편안함을 원했던 자기 안의 일부분이 자신의 전체를 대신해 결정권이라는 투표 용지를 행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조용하고 단호한 거부였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곳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이 자신의 삶에서 최종 결정권을 쥐도록 내버려두기를 멈췄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융은 언젠가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모든 혼돈 속에는 우주가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질서가 숨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의미했던 정확한 종류의 결단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안정과 보안으로부터 걸어나오는 것은 종종 완전한 무질서, 열악한 판단력, 그리고 사람들의 조용한 걱정거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것은 종종 가장 진정성 있고 일관된 유일한 선택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짓된 연기 아래 숨겨져 있던 진짜 그 사람과 마침내 일치하는 단 하나의 선택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갈림길에 요란하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적이고 스펙터클한 최후 통첩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평범한 어느 저녁에 내려지는 조용한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더 이상 내 몸에 맞지 않는 낡은 틀 안에서 1년을 더 머물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처음부터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나 자신에게만이라도 솔직하게 인정할 것인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사적으로 가다오려 했던 그 신호를 놓쳐버리고 많은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신호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합니다. 명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절부절못함. 마음속을 오랫동안 맴도는 누군가와의 묘한 대화. 어쩐지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밤의 배경을 조용히 채우고 있는 이 영상의 목소리. 그러나 내면의 영원한 소녀는 메시지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황급히 리모컨을 향해 손을 뻗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그 갈림길을 감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한자리에서 당신의 전체 인생을 완벽하게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방금 말을 건넨 목소리가 어느 쪽의 것인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에게 성장을 조용히 요구하는 목소리인지, 아니면 그저 내일 아침까지 당장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도망치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인지 말입니다. 일단 무엇을 들어야 할지 알게 되면 그 두 목소리는 결코 똑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편안한 목소리가 한동안 당신을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눈치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언젠가는 한 번쯤 그 달콤함에 무너진 적이 있으니까요. 유일한 진짜 실패는 그 목소리의 부드러움을 진정한 지혜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당신의 이야기의 결말을 그 목소리가 조용히 써 내려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바로 하루 전이라는 문구 안에 숨겨진 가장 조용한 시험일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아닙니다. 삶이 당신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익숙하고 뻔한 사람으로 물러설 것인지를 묻는 서늘한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상황이 마침내 변할 때 삶의 가장 좋은 챕터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융은 훨씬 더 일찍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더 이상 두려움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그 위대한 문지방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융은 인간의 마음이 두 개의 매우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데서 수많은 인간의 고통이 조용히 시작되며 종종 아무도 수년 동안 그 혼란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중심은 자아, 즉 이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일상적인 삶, 당신의 이름, 직장 동료들이 아는 당신의 직함, 신중하게 다듬어진 당신의 의견들, 그리고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사처럼 뻗어나가는 그럴듯한 스토리를 관리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중심은 에고보다 훨씬 더 크고 표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인데 융은 이것을 자기, 즉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에고가 의도적으로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려 피했던 부분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당신의 모든 조각들을 한 곳에 결속시키는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중심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에고에 헌신하며 보냅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에고는 유독 강력합니다. 나의 커리어, 나의 외모, 나의 아파트 평수, 내 자녀의 성적, 그리고 남들이 어느 순간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지에 대한 신중하고 끊임없는 관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정확히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목적지처럼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있을지라도 애초에 최종 목적지로 설계된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융은 의미 있는 삶의 전체적인 궤적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향해 느리고 종종 눈에 보이지 않게 구부러진다고 믿었습니다. 에고가 익숙하게 앞장서서 방어하는 대신 마침내 진정한 자기가 삶을 이끌도록 허락받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토록 훌륭하게 쓰고 있는 페르소나, 즉 그 가면에 개선되고 세련된 버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면을 벗고 그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이 진짜 누구였는지 마침내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고 인내심 있게 가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영상의 첫 1분부터 넌지시 암시했던 공시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완벽한 의미를 획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융은 공시성을 단순한 행운이나 기분 좋은 우연으로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비인과적 연결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고 강력하게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사건을 말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과 외부의 사건이 초대받지 않은 채 동시에 도착하는 것, 당신이 정확히 그 사람과 같은 모양의 사람을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완벽한 순간에 당신의 삶에 나타난 누군가, 그동안의 다른 평범한 밤들과는 전혀 다른 어느 특별한 밤에 당신을 찾아온 한 편의 영상, 당신이 수개월 동안 간절히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알지도 못했던 바로 그 한마디를 당신에게 건네는 이 순간 말입니다. 융은 이러한 특정한 순간들이 언제 가장 자주 일어난다고 믿었을까요? 바로 에고가 마침내 충분히 조용해져서 끊임없는 방해나 잡음 없이 그 아래에 있는 진정한 자기가 선명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이밍입니다. 당신이 미리 그것을 설명하라고 억지 부리는 것을 멈출 때에만 비로소 눈에 보이는 종류의 타이밍 말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아라고른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것은 천천히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에 비로소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가 마침내 왕좌에 앉은 후에도 말입니다. 그가 진정한 왕이 되는 날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그 강박적인 요구를 멈추는 바로 그날입니다. 한때 그를 세상에 험하고 버려진 가장자리로 떠돌게 만들었던 그 거대한 두려움은 그가 마침내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왕좌를 차지하는 순간에도 증발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그저 방 안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유일한 목소리이기를 멈출 뿐입니다. 융이 말한 진정한 자기가 마침내 두려움과 나란히 서서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시작되는 모습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결코 화려하거나 갑작스럽거나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란한 폭죽과 함께 혹은 명확한 비포 앤 애프터로 스스로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진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어떻게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길을 잃은 슬픔을 여전히 조용히 애도하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가질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현재 삶을 진정으로 온전하다고 부르기 전에 강박을 내려놓은 사람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특권은 진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다. 어딘가 결점 하나 없이 흠결없고 마침내 영원히 완벽하게 다듬어진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로 변해가는 깔끔하고 완벽한 과정을 완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 신중하게 구축된 가짜 버전의 당신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이 아무리 늦은 밤에 도착하더라도 진실된 자아가 마침내 그 부름에 대답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상 전체가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한 밤의 시간을 빌려 조용히 당신을 향해 걸어가도록 안내해온 바로 그 문입니다. 이 문이 당신에게 약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에 도달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영원히 사라진다거나 당신의 미래에 펼쳐질 모든 계절이 이전의 계절보다 훨씬 쉽고 평탄하게 도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견고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믿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떠나주기를 바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계속 걸어가기 전에 확실한 보장이 먼저 도착해야 한다는 강박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어딘가에서 그 순간을 기념하는 단 하나의 극적인 이벤트 없이도 오늘 밤의 반대편에서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당신의 다음 챕터가 마침내 시작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루 전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챕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융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그 질문에 답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갑자기 삶이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사라진다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주변의 그 어떤 것도 전혀 변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낡은 정체성이 서서히 그 움켜진 손을 늦추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한때 전적으로 의존했던 확실성이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무섭게 몰아붙이던 야망은 그 시급함을 잃어버리는 반면 당신이 수년 동안 애써 무시해왔을지도 모르는 훨씬 더 조용한 내면의 갈망들이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지독했던 외로움조차 그 형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를 멈추고 내내 당신의 관심을 애타게 기다려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부드럽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을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징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융은 그것들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순간들이 종종 더 깊고 진실된 삶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움직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낡은 자아는 더 이상 들어맞지 않고 진실한 자아는 아직 빛 속으로 완전히 걸어나오지 않은 그 고요한 문지방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계절이 그토록 끔찍하게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더 나은 챕터가 도착하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그 챕터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깊숙이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이 글을 읽으며 이 순간에 머물고 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는 오늘 밤의 이 긴 이야기가 사실은 칼융이라는 학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텅 비워진 당신만의 방 한가운데 서서 다음에 올 무언가가 마침내 도착하기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당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각오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오늘 밤 당장 도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마침내 그 텅 빈 벽을 알아차렸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다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익숙하고 뻔한 무언가로 성급하게 그 공간을 채우려 달려가는 대신 그 고요함 속에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알아차림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통 진짜 정직한 무언가가 마침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영상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당신은 그 이유를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내면의 어떤 것은 당신이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이미 깨어 있었고 아직 밖으로 소리내어 들어본 적은 없지만 도착하는 순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진실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칼융이 평생을 바쳐 사람들이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바로 그 완벽한 타이밍 말입니다. 만약 오늘 밤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가닿았다면 이 영상에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시고 당신이 오늘 꼭 들어야만 했던 이야기가 어느 부분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전히 가구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며 자신만의 텅 빈 조용한 방에 홀로 서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만약 이 길을 조금 더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이야기도 당신이 정확히 그것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십시오. 당신의 다음 가장 찬란한 챕터가 시작되기 정확히 하루 전날 말입니다. 누구도 미리 이끌어줄 수 없었던 참혹한 경험을 온전히 스스로 생존해낸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사람 말입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가 결국 그에게 그 지형에 대해 억지로라도 배우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